내년 경제를 전망하기가 두렵습니다. 대침체, 초대형 복합위기, 어두운 말뿐인데요. 부동산 시장이 특히 그렇습니다. 더 위험한 미래가 온다. 각계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런 제목으로 책을 냈는데요. 그중 부동산 편을 쓴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 교수 모시고 부동산 시장에 얼마나 더 위험한 미래가 닥칠지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내년 경제 전망서 여러 가지 나오는데 우리 한 교수님 더 위험한 미래가 온다. 그런 책을 썼어요. 여기서 부동산 편을 보니까 네. 앞으로 3년 버블 경고 속 한국 부동산의 현황과 미래. 제목이 그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예, 앞으로 맞습니다. 3년. 앞으로 3년 정도 집값이 떨어진다. 그런 겁니까, 이게? 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소 3년, 최대 3년 어떻게? 최소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IMF 때가 이제 우리 국내 위기인데 예. 그때 3년 반 갔거든요. 네, 기억하시나요? 그때는 우리가 경제 성장률이 한 8에서 10% 사이였고 잠시 위기를 겪었지만 자체적인 뭐 국민 소득이나 경제 성장률이 이제 상승하는 시기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가 민족성도 좋다 보니까 빨리 극복을 했죠. 3년 반 만에. 내부 위기로. 그다음에 2008년은 외부 위기였죠. 미국에서 벌어진 서브프라임 사태인데 그걸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한 7년 정도 횡보를 했습니다. 하락하고. 그거를 이제 평균해 보면 지금의 상황은 우리가 내부 위기도 가계부채가 심각하고 또 외부 위기도 뭐 시청자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금리 인상이 계속될 것이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뭐 쉽게 바로 끝날 것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감안하면 평균을 내도 그냥 단순하게 3년은 갈 것이고 3년. 네, 길게는 5년에서 7년이고 그러면 우리가 3, 4년은 준비하겠구나 최소한 3, 4년. 보수적으로 위기에 대비하는 자세를 갖는 게 좀 합당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 4년 정도는 최소한 간다 그러면 한 평균적으로 얼마나 떨어질까요? 3, 4년. 네, 그 하락의 폭은 기간은 그렇게 보는데 하락의 폭은 이제 급격한 뭐 어떤 다른 외부 요인이 없다라면 자체 요인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분석할 때 우리 뭐 주택가격 부담 지수라든지 또 가처분 소득세 가격 지표 여러 가지 지표들을 종합해 보니까요. 그리고 이 주택가격에 대비 수익률이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이제 기업의 사업에 대해서 수익률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환산해 보니까 일단 단순하게 계산하니까 40% 마이너스 40%가 가능한 것으로 이제 수치로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지역별로 차이는 있겠죠. 뭐 희소성이 많은 지역 또 아니면 뭐 GTX-발 호재라든지 여러 가지 좀 버블이 좀 더 낀데 이런 것들은 이제 하락폭이 이제 마이너스 40%까지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고 제가 정리했습니다. 네. 특별한 어떤 변수가 없다면 여러 가지 경제적 부동산 관련 지표를 통해서 볼 때 한 3년, 최소 3년 한 40% 정도 떨어질 수 있다는 굉장히 정말 위험한 미래가 오겠네요. 40%가 떨어진다 그러면. 근데 저는 그걸 정상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짧은 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대처할 뭐 틈도 없었고 불과 1, 2년 만에 막 2배씩 오르니까요. 소득이 그렇게 는 것도 아니고 지금 경제 상황은 또 경기의 침체 분위기거든요 않습니까? 이런 걸 종합해 보면 사실 당분간 상승 기조로 변곡점이 틀기에는 제가 볼 땐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전망을 이제 뒷받침하는 몇 가지 좀 통계를 알아보고 싶은데 그동안에는 집값이 오른 게 이제 초과 수요였잖아요.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많은 사고 싶다는 사람. 지금은 사실상 이제 수요가 확 줄은 거잖아요. 사겠다는 사람이 없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거래가 안 되는 현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이 이제 주택 거래 통계를 그전에는 이제 건설 허가 면적이나 이제 그 단위별로 했는데 2006년도부터 기억하시겠지만 그 주택거래 통계를 정확하게 집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자체별로 해서 다 단위별로. 그때부터 서울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서울의 이제 평균 주택 거래량이 작년까지요. 나눠 보면은 한 18년 정도 됐죠. 해보면 한 5,500에서 6,100건이 통상적인 평균 시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하시겠지만 2020년도에 그 임대차 3법과 영끌 분위기 때는 한 달에 15,000건, 그러니까 평균에 뭐 한 두세 배가 됐어요. 두세 배가 됐었네요. 그리고 지금의 이제 7월, 6월 뭐 6, 7, 8, 9 거의 한 3, 4개월 계속 연속해서 1,000대 이하입니다. 1,000건 이하로. 네, 그 와중에 또 7, 8, 9월은 600대입니다. 거래 건수가. 근데 이거는 역대 지금 말씀드린 그 기간 중에 역대 최저치입니다. 그러니까 IMF는 이제 데이터에 없었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우리가 7년 횡보할 때 최저점일 때도 한 1,200, 1,300개 거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심리도 얼어붙고 환경도 좋지 않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겠다는 사람이 이렇게 없는데
팔겠다는 물량은 좀 시장에 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하방 안 되게 좀 될 많이 텐데 나와 있습니다. 어떤 물건들이 좀 나와 있나요?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일시적 이주택자분들이 이제 중과 유예를 이번에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예. 그 시기인데 이제 경제가 이제 좀 하락할 국면이다 보니까 소유자 입장에서는 제값을 받고 싶으면 빨리 팔고 싶겠죠. 그 물건이 이제 그 당시부터 5월 정도부터 좀 많이 나왔고 그리고 기존에는 이제 일시적 이주택자 물건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 232만 현재 작년 말 통계로 232만 가구가 일시적 이주택자인데 물론 뭐 상속이나 취업이나 뭐 여러 가지 전형적인 이유도 있지만 예. 그 외에 이제 투자성을 좀 보고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전에는 그러니까 3년 동안에 종전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비과세였어요. 예.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투기 요소가 있다고 해서 그거를 이제 줄였죠. 줄여가지고 1년 이내로 줄였죠. 규제 지역에 대해서.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일단 조금 풀어졌어요. 근데 그분들의 어떤 종료 기간, 그러니까 종료 기간 안에 못 팔면 종전주택을 팔았을 때 양도세가 중과 수준으로 중과가 되거든요. 되니까 그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존의 일시적 이주택자 분들 중에서 예. 매도하려는 분들이 일단 매물이 계속 지속됐고 계속 쌓이고 있고. 단기 임대사업자 물건까지 또 추가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영끌 세대들도 또 견디기 힘든 분들, 이분들도 조금 또 일조하고 있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말씀을 하셨는데 예, 예.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지금 어떤 분들이 물건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임대사업자분들. 예, 우리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이제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제 임대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좋은 면만 보고 임대주택 사업자 제도를 과감하게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풀었습니다. 그래서 혜택을 좀 많이 주고 그때 이제 그거를 이제 4년 임대와 8년 임대 두 가지로 뒀는데요. 예. 단기 임대와 장기 임대. 예. 근데 아시겠지만 사회단체에서 많이 비판이 많았죠. 혜택이 너무 많다, 과도하다 이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바꿉니다. 바꿔가지고 단기 4년 임대는 폐지 수준으로 가고 예. 장기 임대는 유지하는 수준으로 바뀌었는데 단기 임대 사업자들이 이제 만료가 되고 나면 예. 1년 안에 매도를 안 할 경우에는 또 세금이 또 이제 제대로 붙습니다. 감면받는 게 다시 추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물량이 이제 4년을 계산해보면 역산을 해보면 예. 2022년이니까 2018년도에 매입하신 분들은 올해 만료가 되겠죠. 예. 그럼 여기서 이제 1년 안에 매도를 하셔야 되니까 매물이 나오겠죠. 단기 그럼 내년에는 또 임대사업자 물량. 내년에는 또 2019년도에 하신 분들 매물이 나오겠죠. 나오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매년 지금 평균 잡아보면 3만에서 4만 호가 또 별도로 또 시장에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요? 그런 단기-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또 이제 가세하겠죠. 예. 가격 하방 요인들이 많이 있다는 지금 말씀이신데 단기 네, 임대 사업자 매물도 나오고 아까 잠깐 영끌들의 그 매물도 있다고 하는데 영끌들의 매물이라 그러면 가격 하락을 견디지 못해서 이 패닉 셀링 하는 분들일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좀 있어요? 네, 당연히 시장에 있습니다. 지금 예, 나오고 맞습니다. 있어요? 어느 정도? 왜냐하면 그 대출을 한 60-70% 받으신 분들이 특히 서울 지역, 좀 고가 지역은 견디기 힘든 수준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서울의 연평균 가구 소득에서요 예. 근로자들 평균으로 따져 보면은 연소득 한 6천에서 7천 이하 분들이 한 70%에 가깝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실수령액을 따지면 한 480에서 550 사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최저생계비 200에서 250 빼면 한 200에서 250이 가용 자금인데 주택을 사는데 분명한 뭐 수용할 요구는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매입을 했다 했을 경우에 그때는 이제 이자가 2%였습니다. 그러니까 풀로 그걸 활용해 가지고 자기가 가능한 200에서 250은 내가 부담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신 분들이 이제 영끌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뭐 2020년도, 19년도도 있었고 예. 20년도, 21년도 계속 했는데 그분들 중에서 이제 과도하게 레버리지가 많은 분들, 그분들은 특히 뭐 가정이 있거나 이러면 더 견디기 힘들겠죠. 이자를- 고정 지출은 정해져 있는데 지금 이자 부담이 이자를 못 올라가는 거를 견뎌서 그거를 자산 관리를 채워줄 유동성이 없으니까 네. 그렇다고 이익금융권 가서 10% 이자를 빌릴 수도 없고 예.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니까 이분들은 이제 사실 팔아야 되는 입장에 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8년, 19년 하신 분들은 영끌을 하셨어도 그때 가격에 비해서 지금이 좀 높지 않습니까? 아직은 조정이 아직 덜 됐으니까 지금 이제 파는 것이 그나마 낫다고 판단한 또 영끌하신 분들도 계시죠. 현재 수준이 그나마 살 때보다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높은 수준이니까 지금 주택 가격이 내려갈 거라고 판단되면 지금 팔고 내려갔을 때 다시 사는 게 그 수요자 입장에서 최대 어떤 효율적인 경제 자산 방법이니까 그분들까지 이제 가세하니까 이렇게 매물이 좀 과다하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초과 공급 상태라고 지금 봐야 되겠네요. 초과 수요에서 초과 공급. 네, 매물이 이제 매물, 초과 매물 워낙 상태죠. 초과 매물이 네, 많은데. 똑같은 공급 얘기죠. 그렇죠. 이 신규 아파트 공급 물량을 보면 올해 정부가 계획하거나 예상했던 것보다 오히려 분양 공급 물량이 훨씬
줄어들었다. 네, 올해는 약간 없습니다. 분양가 규제라든지 뭐 원가가 올라가서 그런 거는 공급 압박 요인을 좀 상대적으로 적게 작용하는 그런 겁니까? 어느 정도 공급 물량이 줄었습니까, 신규에게? 지금 서울의 적정, 서울 예만 들어서 좀 죄송하긴 한데 뭐 시청자분들이 좀 예. 반추해 생각하시면 되는데 서울의 평균 적정 물량이 이제 일반 전문가들이나 학자들께서 3만에서 3만 5천을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물량이 나왔을 때 물론 이제 경제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는데 평균적으로 볼 때 적정 물량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럼 그거보다 작으면 공급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 때도 공급이 부족한데 집값이 내려간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물량은 계산을 해보면 평균 수량에 비해서 한 반,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반 정도 됩니다. 한 15,000에서 한 2만 건이 안 되는데요. 평균보다의 절반. 네, 그래서 작년에 기억하시겠지만 올해 주택가가 폭등할 거다라는 기사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좀 예. 시간이 됐지만 폭등할 거라고 엄청 뭐 뉴스가 뭐 판을 쳤잖아요. 네. 그러나 지금 정반대 상황이 와가지고 뭐 우리 수요자분들이 많이 좀 혼란스러우실 텐데 네. 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급 수요의 원칙이 뭐 마샬이 만들었지만 기본 다른 전제 조건이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상태라는 펀더멘탈이 안정적인 것을 가정하고 이제 수요 공급 이론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다른 요인들이 변하면 이것도 변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수요와 공급 곡선의 평균점이 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면 당연히 수요는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석할 거는 뭐냐면 지금 시장은 가격이 너무 높은 것으로 판단하는 게 합리적이고 지표들도 그것들을 다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수요 공급의 문제는 가격의 어떤 큰 변수가 제일 크지 지금 물량의 실제 문제는 아니다. 물량보다는. 부차적으로 돌아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새로운 물량의 공급이 안 되더라도 그게 공급이 적은 게 아니고 가격 때문에 수요가 줄어버렸기 때문에 수급이 네, 이런 맞습니다. 매물이 쌓이는 역전선에 상황이고 벌어지는 역전이 거죠. 돼버리는 예, 거군요. 맞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고 3년 정도 이 가격이 떨어질 거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예. 뭐 그렇게 떨어질 거라는 어떤 위험한 미래 상황에서 집이 없는 분들은 또 집을 그래도 마련하고 싶고 또 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주택자는 어떻게든지 좀 처분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전략이 필요할 텐데 자, 이 무주택자 또는 뭐 1주택자 마다 좀 상황이 다를 것 같아요. 상황별로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일단 무주택자분부터 말씀드리면 손 놓고 계실 것이 아니고 일단 사전 청약의 물량들은 시세 대비 60에서 70% 선인데요. 지금 주택 가격이 이제 하락하게 되면은 이 주위 시세 감정가를 비교해서 60에서 80%까지 정부에서 정하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 나오는 사전 청약 물량이 지금 주택 가격이 한 10% 정도 내려가면 기존에 나왔던 사전 청약 물량보다 조금 다운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분양 가격이. 그래서 사전 청약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면서 사전 청약. 네, 그건 또 이제 당첨이 되셨는데 마음에 안 드시면 또 포기해도 불이익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활용하시고 보험이라고 생각하시고 드시고 예.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이 이제 멈추는 때 그리고 거래량이 늘어날 때 한 내년 중하반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내년 중후반으로. 네, 그때부터 이제 시장을 이제 조금 면밀하게 보셔야 되겠죠. 보시면서 사람들의 심리가 아직도 비싸다라고 판단되면 이어질 거고 어느 정도 저점에 가면 이제 다시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거래량이 좀 늘어가겠죠. 그때 이제 사전 청약 신규 분양 말고 기존 주택에 대해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때 시장을 좀 체크하시면서 접하시는 게 좋고요. 예. 1주택자분들은 이제 일시적 2주택자 제도가 이제 지금 또 완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마음에 드는 곳이 있다면 또 특히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 이제 비규제 지역이 이제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평형수를 늘린다든지 예. 조금 더 신도시로 가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일시적 2주택자 경우에 85제곱미터 초과인 경우에 추첨자가 많습니다. 집이 있어도 추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활용하시면서 1주택자이더라도. 평을 넓히거나 뭐 좋은 곳으로 좀 움직이시는 게 좋고 네. 그리고 기존 시장도 마찬가지죠. 기존 시장에 대해서도 뭐 같이 보시면서 가면 되고 다주택자분들은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당분간 이제 한 3, 4년 충분히 자기가 감내할 생각을 해보시고 자기 자산의 형태가 뭐 임대주택이나 다주택자에서 이제 임대를 준 주택들이 많은데 월세가 많은 경우는 별 부담이 없지만요. 전세 레버리지를 갖고 계신 분들 중에는 이제 전세 가지신 분들이 나가실 경우에 보증금을 환불해 주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전세 가격이 하락하면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하락할 때를 대비해서 그거에 대한 내가 환불 능력이 없다라면
심사숙고해서 집을 한두 개를 팔아서 유동성 자금을 마련한 다음에 대비하시는 게 합리적이고 예. 만약에 레버리지가 많으신 분들이면은 이게 잘못 순간적으로 가게 되면 IMF나 글로벌 때 제 지인들이 뭐 10개, 50개씩 가셨다가 파산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상황까지. 냉정하게 가격이 10% 내려갈 때, 20% 내려갈 때, 30% 내려갈 때 내 자산 상태 이걸 좀 체크하셔가지고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시고 아, 내가 감당할 만하다 하면 가시는 거고 못 하실 것 같으면 자산 관리를 좀 조정하시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좀 냉철하게 금리 네, 네. 인상에 따른 자금 부담을 좀 철저히 따져봐라 그런 네, 얘기네요. 계산을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위험한 미래가 온다. 부동산 편 쓰신 한문도 연세대 정기영대학원 겸임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